현재 이 채널에서 진행 중인 태평양 전쟁사, 지금 시점은 1943년 가을이고 미군과 호주군을 중심으로 하는 연합군과 일본군 간의 전투는 이 지도에서 볼 때 주로 이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솔로몬해를 중심으로 하는 남서태평양 전선 전투가 어느 정도 진행된 다음에 미군의 중부태평양 공세가 시작되고 본격적인 전투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 시점이 1943년 11월 하순입니다. 솔로몬해 부근을 확대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솔로몬해 인근은 크게 동부 뉴기니, 뉴브리튼, 솔로몬 제도로 나뉘는데 솔로몬 제도에서는 태평양 전쟁 전체의 전환점이 된 과달카날 전역과 이어서 뉴조지아 전역도 이 채널에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바다 건너 동부 뉴기니에서도 코코다트랙, 부나고나 등에서 전투가 벌어졌고 호주군이 레이를 점령하면서 동부 뉴기니에서도 본격적으로 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동부 뉴기니 북쪽 전선에서는 다시 전장이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호주군 구사단이 핀슈아펜을 점령하는 상황을 다시 정리했고 오늘 영상도 이쪽 전선에서 벌어지는 여러 사건들을 계속 다루게 됩니다. 그리고 호주군의 다른 사단인 7사단은 서쪽으로 전진하고 있는데 마캄 라무 계곡을 따라 전진하는 7사단 이야기도 이 채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동부 뉴기니에서 빨리 벗어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 핀슈아펜 관련 이야기가 마무리되고 나면 서쪽 마캄 라무 이야기를 이어서 하지 않고 바로 부겐빌로 가려고 생각 중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다루었던 핀슈아펜 항구 점령이 1943년 10월 2일인데 미 해병 제3사단이 부겐빌 중부에 상륙한 게 11월 1일입니다. 이렇게 시간순으로 봤을 때 좀 앞서 나갔지만 부겐빌 상륙 초반전도 이 채널에서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핀슈아펜과 부겐빌에서의 상황을 11월 하순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마캄 라무 지역과 임팔 이전에도 전투가 벌어졌던 버마 등 다른 지역은 상황을 봐서 적절한 시기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태평양 전쟁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전투들은 크게 알려진 것들은 아닙니다. 이 채널에서도 집중적으로 다룬 미드웨이 해전과 과달카날 전역, 그리고 앞으로 나오게 될 이오지마 전투와 레이테만 해전을 비롯한 필리핀 탈환전은 극적인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널리 알려진 전투들이지만 사실 유명한 전투는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태평양 전쟁에서 1943년과 1944년에도 대중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략적으로 중요한 전투와 작전이 많았습니다. 이 가운데는 수주에서 수개월 동안 이어지고 수만 명의 병력이 동원된 대규모 작전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채널은 잘 알려진 전투뿐만 아니라 기록 속에 묻혀있는 크고 작은 전투와 작전까지 가능한 한 빠짐없이 살펴보며 태평양 전쟁의 전체 흐름을 하나씩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주제인 호주군 구사단의 핀슈아펜 점령 이후의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호주군이 상륙해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던 핀슈아펜 그리고 앞으로 전투가 벌어지게 될 세틀버그 인근의 지도입니다. 호주군은 북쪽 스칼렛 해변에 상륙, 남진에서 핀슈아펜을 점령하고 중요한 활주로와 항구를 확보했지만 다수의 일본군 병력이 내륙의 세틀버그에 모이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습니다. 세틀버그의 일본군을 몰아내지 않으면 핀슈아펜도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장, 빅터 윈디어 준장을 비롯한 수뇌부의 판단이었습니다. 핀슈아펜 공격을 맡은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에는 13, 15, 17대대가 있었는데 전부 핀슈아펜 공략에 투입되어 근처에 모여 있었고 보충 병력으로 상륙한 구사단 24여단의 43대대가 세틀버그로 가는 길목에 있는 지베반행에서 일본군의 공격을 막아내고 있습니다. 43대대는 3일 전인 9월 29일 838명이 상륙했는데 세틀버그로 접근하면서 지베반행에서 일본군과 격전을 치러 3일 만에 14명 전사, 5명 실종을 포함해 47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원래 해안에서 세틀버그로 가는 비교적 잘 정비된 도로가 있고 이 길을 세틀버그 로드라고 불렀는데 호주군도 처음에는 이 길을 따라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지베반행 인근의 일본군 방어가 완강한 것을 파악한 윈디어 준장은 이 길은 접어두고 남쪽으로 돌아 세틀버그에 접근한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윈디어 준장은 20여 단 17대대에게 이 임무를 맡기게 됩니다. 이 방침이 정해진 것이 1943년 10월 2일 핀슈아펜을 점령한 날이었습니다. 호주군은 그야말로 잠시 쉬지도 못하고 다음 작전에 돌입한 것입니다.
이건 후원반도 동쪽을 전부 볼 수 있는 지도인데요. 방금 보았던 세틀버그가 여기쯤에 위치해 있고 호주군이 점령한 핀슈아펜 항구가 세틀버그 훨씬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이쪽 전선의 호주군 주력은 구사단 20여 단인데 이에 맞서는 일본군 주력은 24단 80여 대입니다. 당시 일본 육군 24단은 조선에서 창설된 부대였고 일본어 위키피디아에 보면 당시 80여 대 본부가 경상북도 달성군 수성면 봉덕동에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때 행정구역과 지금은 상당히 달랐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창설 당시는 1910년대였고 지금 시점은 1943년인데 어떻게 흘러 6인이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결국 10월 초 현재 핀슈아펜 인근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는 부대는 일본군 20여 단 80여 대 플러스 기타 부대와 호주군 구사단 20여 단 플러스 기타 부대입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지배반항에서 호주군 43대대에게 큰 애를 먹인 부대가 바로 24단 80여 대 제3대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 영상에서도 언급되었듯이 호주군 부대가 레이에서 남쪽 해안선을 따라 접근할 때 몬기강 하구에 일본군 부대가 주둔했던 흔적이 있었는데 그 부대가 바로 80여 대 제2대대였습니다. 이 부대는 호주군과 전투를 벌이지 않고 해안을 향해 퇴각했는데 10월 3일에 스칼렛 해변 근처인 수옹강 유역에 도착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호주군 기록에도 수옹강 유역에 출몰한 일본군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1943년 10월 3일 오전 약 30에서 40명씩의 일본군이 서너 차례에 걸쳐 호주군을 공격했다가 격퇴당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인 10월 4일 일본군 기록에 의하면 호주군 상륙지인 스칼렛 해변과 핀슈아펜 사이에 활주로가 있는데 호주군이 이 활주로 정비를 마치고 항공기를 배치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결국 일본군은 또다시 제공권을 뺏긴 상황에서 불리한 전투를 진행하게 되고 전투뿐만이 아니라 주간에는 이동과 연기가 나는 취사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현재 동부 뉴기니 서쪽에서는 호주군 7사단, 동쪽에서는 9사단이 싸우고 있는데 이 지도 북서쪽 마당에 주둔 중이던 일본군 24단이 레이에 있다가 산악퇴각 중인 51사단을 대신해 핀슈아펜 지역을 방어하려고 서둘러 동쪽으로 내려왔습니다. 24단 78년대는 나카이 지대로서 둔푸 인근에서 7사단 병력과 대치 중이고 핀슈아펜 지역에 먼저 진출한 80연대에 이어 79연대도 남아 준비 중인데요. 당시 일본군 24단 작전 주임 참모가 다카하시 스미지 대좌였습니다. 핀슈아펜 세틀버그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한 사단사령부에서 먼저 작전 주임 참모를 신속히 세틀버그로 급파했습니다. 세틀버그에 도착한 다카하시 대좌는 그곳에 주둔 중이던 지휘관에게 곧 사단 주력이 세틀버그에 도착한다는 사실을 전했습니다. 다카하시 참모는 후방에서 핀슈아펜 세틀버그 지역에 처음 와본 것인데 도착 후 이곳의 전황에 대해 다카하시 참모가 느낀 점이 이후 24단의 작전 계획과 전투 지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다카하시 대좌는 태평양 전쟁에서 살아남아서 전후 회고를 남겼는데 자신이 느꼈던 당시의 상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다카하시 참모는 호주군의 주력이 아직 라에, 즉 레이에 있다고 판단했고 핀슈아펜에 상륙한 적은 소규모 부대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당시 호주군 20여 단은 핀슈아펜에 상륙할 때 미군 상륙선단의 도움을 받았는데 다카하시 참모는 대규모 해상 상륙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았고 호주군 주력은 레이에서 육로로 핀슈아펜에 접근 중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단 작전 참모인 다카하시 대좌는 이러한 상황 판단에 근거해서 이미 핀슈아펜 세틀버그 인근에 도착한 80연대 병력을 동원해 신속히 해변의 호주군을 공격해 괴멸시킨다는 방침을 정했습니다. 다카하시 대좌는 이 지역의 일본군 병력이 호주군보다 훨씬 더 많다고 생각했으나 그 판단은 잘못된 정보에 기인한 것이었고 스칼렛 해변에 상륙한 호주군은 이미 1개 여단에 1개의 대대가 추가되어서 일본군 1개 연대가 쉽게 건드릴 수 없을 만큼의 대병력이었습니다. 결국 다카하시 참모의 조기 공격 계획은 잘못된 적정 파악에 기인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현재의 세틀버그와 그 동쪽 지역을 구글 어스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동그라미 안 지역이 세틀버그인데요. 잘 나타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곳은 주변 지역보다 고도가 높은 고지대입니다. 세틀버그 지역의 고도는 해발 약 900m이고 당시 일본군 기록에도 세틀버그가 이쪽 전장에서 가장 높은 곳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전 지도에서도 나왔던 해안과 세틀버그를 잇는 세틀버그 로드가 아직도 있고 일본군 기록에는 고지에 올라서면 저 멀리 바다도 보인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일본군으로서는 가뜩이나 부족한 병력을 동원해 공세에 나서기보다는 해발 900m에 이르는 세틀버그 고지에 방어 태세를 강화하고 호주군의 진격을 기다리는 편이 더 유리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일본군이 공격을 선택한 데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방금 언급한 호주군의 병력과 배치에 관한 잘못된 정보였고, 둘째는 이른바 전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일본 육군의 전통적인 작전 사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전기라는 건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나 시점을 의미합니다. 적의 약점이 드러났거나 아직 전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순간을 포착했다면 그 기회가 사라지기 전에 신속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육군은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을 매우 중시했으며 적의 약점을 포착했다면 다소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신속하게 공세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했는데 일본군은 결국 존재하지도 않는 적의 약점을 기회라고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일본 기록에도 다카하시 참모의 판단이 명백히 오판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후 시작될 전투가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